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동동에 있는 상가 경매 물건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권리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등기 현황을 함께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건물 등기부입니다. 건물 등기부 요약본인데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물을 최초로 건축해서 처음 주인이 되는 그 등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물을 건축했다. 이 처음으로 취득했다. 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땅을 사서 건축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뒤에 토지 등기부를 보겠지만 이 취득일자가 다른 날이겠죠. 왜냐하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근저당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후 한 3년 지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죠.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가장 빠른 등기 날짜. 자,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어서 이 날짜 이후에 있는 압류 그리고 근저당권 변경,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그리고 이 경매의 기입 등기, 이미 경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온 가압류 전부 다 말소됩니다. 뭐 세금도 체납했고 뭔가 이금융권에 어떤 돈도 빌렸고 은행에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이 경매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아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을 때 소유자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 명의로 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있다라고 점유관계조사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사업자 등록일이 2020년 2월 25일이다. 자, 2월 25일 같으면 경매 신청 접수가 된 3월 6일 경매 넘어가기 직전에 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미 이때 경매 신청이 됐다면 이미 이전에 이 금융권의 이자에 대한 부담, 그 부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가 체납되어야 은행에서도 움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면서도 어쨌든 이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5천이라고 되어 있고 월세는 2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뭔가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죠. 자신의 딸에게. 자, 딸과 임대차 계약할 수 있죠. 급하니까 딸의 돈을 보증금으로 일단 우선 급하게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이렇게 돈을 받았다면 일단 이 은행 이자 납부했겠죠. 경매는 막아야죠. 근데 그거 아니죠. 어쨌든 이 돈을 딸과 주고받고 거래를 했냐 안 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2020년 2월 25일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여기 보시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 권리 2015년 9월 4일입니다. 이 날짜보다 사업자 등록이 빠르면 인수되는 것이고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날짜보다 느리다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자, 따라서 이 사업자 등록의 이 점유할 수 있는 이 임차인의 권리는 대항력이 없다. 인수하지 않는다. 이 보증금은 인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낙찰받은 이후에 이 사람은 명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도 봐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 자, 2012년에 취득을 한 건물. 자, 그 땅은 2010년에 취득했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샀습니다. 자, 땅을 사고 있다가 2년 뒤에 이제 건물을 건축한 거죠. 자, 그리고 건물의 근저당과 같은 날 대출을 받았습니다. 같은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저당으로 담보를 잡고 다 똑같습니다. 이 말소 기준 등기 이 날짜 이후에 있는 후순위인 18년, 19년, 20년 20년. 자, 이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등기 이 모든 후순위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자, 전부 소멸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모두 다 소멸되고 타격 매토 사건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 등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출받으면 또 근저당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권리들은 소멸되고 소유권은 이전될 것이다. 남는 것은 점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권리관계는 이러합니다. 낙찰받게 되면 그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딸이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한 그 사람, 그 사업자를 명도하는 그러한 권리관계, 인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건축물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우측 하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건물은 외관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위반 건축물입니다. 주 용도는 단독주택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용도와 면적을 확인해 보면 단독주택이 168.48제곱미터,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한 1.5배 정도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음식점 107.055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관은 상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택 면적 부분이 168.48제곱미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위반 건축물이 되었는가? 자, 이걸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의 표시. 자, 위반 일자 2013년 4월. 자, 위반 내용이 무엇이냐? 불법 증축을 했답니다. 1층을 증축했다는 거죠. 불법으로 증축했습니다. 주차장 타용도 사용. 그러니까 주차장에, 자, 주차장 근생입니다. 주차장 면적을 불법 증축해서 근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면적이 35제곱미터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2013년 4월 22월 그때의 명령으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죠. 주차장이어야 될 면적을 불법으로 증축해가지고 35제곱미터만큼 증축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서 도시관리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적발, 이것으로 인한 이해강제금이 얼마가 부과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미납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낙찰받은 이후에 이 미납 금액이 인수되는지 안 되는지, 과거에는 대부분 그 인수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또 부과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지 라고 미로 짐작하지 마시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항상 개별 물건을 조사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 지역의 그 담당자와 항상 문의하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물건도 똑같죠? 이 물건의 어떤 이 도시관리과 그리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담당하는 공무원, 그 공무원들에게 확인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얼마가 미납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부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만약에 내가 소유자가 된다면 매년 부과되는지, 상한 5년까지만 부과되고 부과하지 않는지, 기타 등등 그들이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매매 같으면은 매도자가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하십시오라고 사전에 이 물건에 대한 것을 말해주겠죠.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자,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그 담보 책임이 없습니다. 법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전부 다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고 낙찰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과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를 확실하게 검토하고 입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확인해 보셨다시피 등기사항에 인수할 내용이 있는가? 등기사항에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자, 관리비 이런 거 없죠. 집합 건물 아니니까. 각종 공과금과 관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 소유자일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소유자의 가족이죠. 그 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공과금, 그 연체와 낙찰 이후에 내가 그 정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인수하고 부담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공장이 아니고 고압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고압전기 같은 경우는 계량기 철거 또는 새로운 설치, 이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공과금 정리에 대해서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벌금, 체납금. 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부과 계획, 그리고 이걸 양성화 시키기 위한 검토. 자,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고, 건축사 사무실에 필요하면 사전에 꼭 문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관련해서 임차인은 박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데 대항력은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훨씬 더 늦은 경매가 신청되기 직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고, 그들의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5천만 원은 그냥 그들의 문제이지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니다. 점유자는 누구냐? 자,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의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명도 계획 세워야 되겠죠? 자, 명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낙찰자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점유권의 정리. 자,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의 딸이라고 하는 박 누구누구다. 소유권자이면서 임차권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도명령 시청은 이 두 사람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들 겁니다. 한 이 정도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식당을 강제 집행해 봤는데 실제로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10만 원 정도, 창원지방법원에서 해봤습니다. 1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창고 비용까지 포함해서. 자, 조금 넉넉하게 이 정도는 들 겁니다. 자, 이사 합의를 한다면 명도 비용을 주고, 자, 이 정도 금액을 차라리 이사 비용으로 주더라도 주고 평화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은 물건 어떤 시장 가치, 어떤 거래 예상 가치, 뭐 적정 가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현재의 권리 관계가 얼마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은 다음번 촬영 타임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